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주 그 고정 멤버들 중에 빠진 분들이 있고, 오늘 처음 보는 멤버들이 좀 있네요. 오늘이 그 정책 감독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대략 8시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정책 감독 그 이후에 대한 어떤, 그리고 소감,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둘러앉아가지고 잠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맥주 한 잔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그 강연은 사실상 일종의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은 그냥 온전히 그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님께서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좀 부탁한 게 좀 있습니다. 현재 그 대선판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떤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고, 그 사람이 인수위를 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을 운영할 건데, 좀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2년에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하신 분으로서 그래도 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그 이후 이 12월 19일 이후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라도 제가 부탁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자, 정말로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자리에 크고 작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작은 데일수록 오히려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길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제가 강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이버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인데, 오늘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한번 보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오늘 이제 대학 같으면 종강, 그게 이제 밤 8시 반에 제가 이제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8시에는 일어서는 것이 이제 학생들에 대한 또 예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미리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8시에 좀 일어서더라도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김 소장이 오라면 내용이 시원찮아서 지금 오긴 옵니다. 어디든. 제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책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책에 관한 거는 지금 사회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강의를 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김 소장께서 가볍게 이야기한 거지만 저도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대선 전국과 그 다음에 대선 전국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많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 소장하고 비슷한 거 하나 느낀 것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죠. 저는 이번 대선이 참 언제나 불만족스럽죠. 대선 구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만족스럽지 못하는가 하면, 밖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상당한 오해를 받겠습니다만, 공장이 좋아야지 제품이 좋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돼야지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잘못된 공장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정치 구조가 이게 잘못된 공장입니다. 공장 대단히 부실한 공장입니다. 그 부실한 공장에서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물건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공장은 자기 공장에서 나온 제품도 아니고 남의 공장이나 아니면 길 가다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그냥 하나 데려다가 이 자기 거라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뭐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아니면 누구든 당에 이때까지 있지도 않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내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선거 때 되면요, 국회의원 선거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제일 심하죠.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자기 당의 기존의 국회의원들 현직을 물갈이라는 이름 아래 30~40% 잘라내고 새로운 인물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분칠하고 일종의 분식이죠. 우리가 분식 욕하는데 이 분식 아닙니까? 자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동지고 동료인데 그 사람들 잘라내고 새로운 인물을 또 갖다 넣고 분칠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기만합니다. 그걸 마치 개혁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지나면 그 사람이 또 맨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가지고 3~4년, 4년 뒤에 가서 또 다시 잘라내서 분칠하는 이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권이고 우리 정치구도입니다. 그러니 그 공장에서 무슨 그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우리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이번 이건 정말 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대선 구도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거든요. 모조리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조차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 특히 경제, 사회적 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구도인데 이 어려운 구도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에 대한 거대한 프레임워크가 있는가 하면 그 프레임워크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하나씩 주워 담는 겁니다. 그냥 주워 담는데 어떤 걸 주워 담느냐? 목소리 큰 쪽에 걸 이렇게 자꾸 주워 담아서 포장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자, 선거가 끝났다고 한번 보죠. 끝난 다음에 이제 당선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당선자입니다. 그럼 당선자가 나오고 온 국가 특히 공직사회와 정치권 특히 공직사회가 거기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 양반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지? 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딱 있으면은 그게 쉽게가 이해가 되면은 국정이 비교적 순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정책적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잡히는구나. 그 다음에 한 단계 큰 프레임워크가 이렇고 그 밑에는 어떻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면은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 참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 참모들이나 또 아니면 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거는 당선자하고 얼굴만 쳐다봐도 눈빛 하나만 봐도 척하면 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초기에 쫙 퍼져가지고 그 공직사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도 그 정확한 그 정권의 메시지가 나중에 공직사회에 제대로 전달돼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이는 데는 최소한 거의 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프레임워크가 있어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어요. 뭘 해주겠다는 건 많은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공직자들한테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후보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가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후보들이 지금 이번에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아까 김 소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의 독자적인 성공 스토리가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정당성이 있고 없건 두 번째 치더라도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의 성공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가지고 쿠데타를 하더라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하자면
사단 하나를 끌고 내려오더라도 목숨을 걸고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거든. 근데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대통령이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통령의 비서실장, 민정수석 이렇게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단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독자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정을 제대로 하는 결정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특히 정책적인 결정을 하다 보면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한 번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할 수 없는 게 대학 교수들 심지어 국회의원들요. 좋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지금 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요. 정말 편합니다. 얼굴이 좋거든요.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왜 좋으냐?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책임질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 저 사람 나쁘지 하면 맞아요. 저 사람 나쁘다고. 어떤 사람 좋지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정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말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얼마나 많이 편해. 그러나 정책을 한 사람은 선택 행위를 해야 되고 그 선택 행위를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중립적인 정책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게 돼 있고 누군가에겐 덕을 보이게 돼 있고 그것을 칼을 맞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얼마 만에 하느냐? 1년, 2년 고민해서 안 합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면 정책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회의가 시작되면요, 거의 어떨 때는 5분, 10분 단위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5분, 10분 만에. 몸이 떨리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정책실장만 돼도 도망갑니다. 장관들 대부분 도망가고요. 장관들 중요한 결정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역사에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 결정을 자기가 그러고 갑니까? 반드시 청와대에서 오거나 아니면 청와대하고 상의하죠. 안 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장관들 많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그 양반이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전화해 주거든요. 아니면 불러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해주느냐? 수첩에 적어 놓겠죠. 나중에 말썽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큰 사고가 나잖아. 그러면 그때 이때 몇 월 며칠 날 청와대 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쓰는가 회고록에다가 그때 결정할 때 얼마나 자기가 참 몸이 떨리는 결정을 했는지를 또 씁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결정행위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독자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없는 분이 어느 쪽이 되든 지금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걱정을 합니다. 지금 어떤 걱정을 하냐.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지금이라도 잘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특히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인수위 구성부터 정말 잘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처음 새로 이제 구성을 잘 해가지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당이 정책정당도 아니고 정책적인 노선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게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공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 이것도 해줬는데 저것도 해줬는데 이제 목소리가 온갖 것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그때 중심을 잡아서 잘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되는 걱정이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 한국 정치가 잘못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점은 앞으로 사회디자인 연구소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 안철수 씨가 정치개혁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고쳐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나라도 딱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은 사람들이 막연한 겁니다. 뭐 부패를 막아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뭐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안철수 씨가 저는 실패 아닌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사실은 단일화 프레임워크에 안 갇히죠. 단일화 프레임워크에 갇혔다는 게 저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 정치권이나 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데 불신에서 출발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는 안을 딱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받을래 안 받을래 받으면 대화하고 안 받으면 대화 못한다라고 잘라주고 끝까지 갔으면은 최소한 한국 정치 개혁의 큰 하나의 선을 그었다라는 이야기는 듣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있고 정치 혐오의 대상이 돼 있는 정치권의 일부하고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버리니까 이게 벌써 논리적인 모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치개혁안을 제대로 못 내놨죠. 제가 이야기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말하자면 안철수를 지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좀 제대로 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가 나중에 다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독재정권 권위주의 시절에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었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없어요. 시키면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국정이 어쨌든 방향은 잘못 갔을지 모르지만 그런 대로 국가는 돌아갔어요. 하나의 조직으로서는 돌아갔다.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지. 역사의 오점을 만들어.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국회의원이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권한은 셉니다. 어떻게 세냐?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국회의원이 굉장히 특히 장관들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힘이 셉니다. 어떻게 힘이 센가 하면 파지티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데는 1등입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뭘 하자는데 합의를 보기는 대단히 힘든 구도인데 못하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꼭 그 대학교 인사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인사가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수 뽑을 때 웬만큼 힘이 센 사람도요, 누구 한 사람 시키기엔 참 힘이 듭니다. 교수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되게 하는 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저 친구 돌아오면 내가 사표 낸다. 내가 분신을 하든지 한다. 이러면 그건 인사 안 되는 거예요. 그 파워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없다. 책임은 사건만 생기고 정부가 잘못되면 여당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누굴 탓합니까? 대통령한테 십자가 다 덮으시고 자기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때까지 늘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전부 가가지고 저 국정이 잘못 운영되고 그러면은 전부 대통령한테 십자가 다 덮으시고 결국은 정권 마지막에 대통령 출당시키고 만신창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당연히 가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가지고 국민적 비난을 다 받을 것 같으면 민주당이고 열린우리당이고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새누리당에 자기들이 그 후보로 내세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것 같으면 새누리당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막판에 또다시 분칠하고 말이야. 이거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버리면 국회의원이 헛던지 못하고 정치가 많이 바로잡힙니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당분간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여당에서 선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이 잘못되면 그 당이 죽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 도망갈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꾸 도망을 가잖아요. 책임 총리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책임 총리가 무슨 책임 총리가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처럼 가가지고 임명하는 총리가 어떻게 책임 총리가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총리가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뒤에 보면 청와대하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레인지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지. 총리가요, 제 아무리 센 총리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이나 대통령이 두 번만 그 양반 좀 이상한 소리 하네 두 번만 해보면 그날부터 허세입니다. 실생하고 허실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책임 총리, 실 총리 안 되고 국회는 여전히 뭔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까지 비판하면 자기들은 또다시 가지고 도망을 탈출구를 갖다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출해가지고 당신들이 총리 보내고 국정이 달고 내정이 잘못되면 당신들 다 죽어라. 우리가 내각제가 무리가 있어서 못한다면은 그래서 책임 총리제 해야 된다면 책임 총리 하면 총리가 잘못하면 다 죽어. 선거 때 전보를 해버려. 이러면은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과 권한을 갖다 일치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정치에서 내리 잘못된 제품들 내놓고 국민한테 억지 선택시키고 잘못된 정책 내놓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심판받을 때 되면 도망가고 분칠하고 기만하고 이 짓을 계속할 거라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그런 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분간 또다시 우리는 똑같은 체제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되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한다면 아마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음 지방선거하고 중간선거 때 새누리당이 물담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가가지고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물담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국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올바른 프레임워크도 없이 있어도 지금 대통령이 힘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힘 있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힘 있는 것은 인사권이 하나입니다. 인사권. 근데 그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또 인사는 인사대로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힘 못 쓰고요.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 인사권이 많으니까 인사권은 정말 크거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동안에 인사위원이었죠, 계속. 인사위원 중에서도 이제 뭐 힘 있는 인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실장이니까. 그런데 정말 인사할 게 얼마나 많던지요. 매주 인사회의가 열리는데 매주 그냥 인사할 게 계속 나와요. 이 대한민국에 자리가 이렇게 많아. 근데 그 자리 중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신경 써야 될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될 인사권인가 하면 장관이 해야 될 인사, 그 다음에 공사공단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인사를 전부 청와대가 가져와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놓고서 참 대통령의 힘이 세긴 세고 권한이 크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국가의 변화와 개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여기 교육 전문가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런 분야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학제를 이렇게 바꾸고 학교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대통령한테? 없습니다. 온갖 데서 시비가 다 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종합부동산세 하나 했다가 대통령하고 저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 낙인이 그냥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다 찍혔습니다. 상처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뭐 세금, 지금도 저 만나면 저 세금 폭탄 이야기 하잖아요. 세금 폭탄 제가 이야기 안 했거든요. 세금 폭탄은 박근혜 대표가 세금 폭탄 이야기. 아침에 가니까 세금 폭탄 뭐 어쩌고 운운했길래 세금 폭탄을 정말 구경도 못했나 이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그랬냐 이러니까 앞으로 더 있다는 이야기냐 이래가지고 세금 폭탄 아직도 멀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걸로 인해 지금도 제가 저 친구는 세금만 거두려고 혈안이 되듯 세금 폭탄 이야기 하는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먹히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아니라 일을 하는 데는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이 국정이 흔들리게 돼 있고 이대로 가면 흔들릴 때 되면 국회의원으로 도망가고 결국은 여권부터가 전부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당청 갈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나라가 또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가 하면 다음번에 한 번쯤 더 우리가 국정이 좀 더 흔들리고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경험해봤고 노무현 정부 경험해봤고 이명박 정부 경험했고 다음에 어떤 정부가 될지 몰라도 이 정부가 또다시 흔들리면 야 이거 봐라 이게 대통령 잘 뽑고 못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에 어딘가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싹 틀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 이 건물을 운영하시는 백낙천 선생님하고 저는 견해가 좀 다른 게 백낙천 선생님은 2013년 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2013년 체제 불가능하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백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드려요. 2013년 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해도 2018년 체제는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때 되면 국민들이 아 이거는 아니 이제 진짜 근본적인 고민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세력도 맨날 물갈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물갈이 해도 안 된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 다 모셔가지고 국회에 모셔다 놔도 지금 국회 가지고는 이 나라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생각해봤는데 그런 고민이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조금씩 싹 트지 않겠느냐. 크게 희망을 걸고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잘하면 새로운 정치사회 시스템이나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지만 2017년 그게 지금 이번에 사실은 그런 것이 바램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무소속 안철수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안철수 현상이 지금 안철수로 인해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안철수로 인해서 이 완전히 잘못 간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전에 제가 내공을 김 소장께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지도자다워야 된다면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내공이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역사와 그 다음에 그 가치와 명분 그 다음에 역사 이런 데 대한 분명한 판단과 그것을 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 몸에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에 말리지 않는가 하면은 참모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전술적 판단에 말리지 않습니다. 당이나 참모들은 언제나 전술적 판단을 하고 전술적 조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술적 판단, 지도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한 나름대로의 역사의식과 그 다음에 명분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언제나 전술적 판단에 말립니다. 이번에 실패한 후보들 여러분들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대체로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지 못해서 전술적 판단에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한 것이 굉장히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제가 막 어떨 때는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장관들도 그러고 아이 나중에 대통령 뭐라고 그러시면 어떡해. 저는 알거든요. 제가 가져가면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를 거의 99.9%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워크가 흔들리고 역사의식 이런 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좀 뭐야.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지도자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판단에 말려드는데 바로 그 애도 하나가 저는 안철수 씨라고 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어서 나왔는데 나름대로의 내공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누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단일화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단일화할 때의 모습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를 딱 할 때 저쪽에서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치개혁의 요구를 딱 던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공이 약하니까 안 돼. 그게 이제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은데 아마 김 소장하고 저하고 이 점에서 조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우선 의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주의 자체가 지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실제로 의회 제도는 이 농경시대 때 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작하는 것도 추수 끝나고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집에 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의회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농경시대와 초기 산업사회의 그 사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국회라는 게, 의회라는 게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닙니까? 정책을 가지고 법안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는데 우선 의회 초창기에는 정책 문제의 내용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양에 있어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만 해도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불과 몇 개였습니다. 그 몇 개를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한 달씩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떠들고 서로 논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의회가 다룰 문제의 양이 과거에 정말 그 산업혁명 전에 정말 한 5개, 10개 됐다면 지금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지금 올라오고 국회에 상정되는 그 말하자면 국회에 그 논의의 자리에 그 의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의회에 한 상정도 못하고 폐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양으로 많고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문제와 문제가들이 얽혀 있습니다. 농경사회나 초기 산업사회는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적은데 지금은 노동 문제는 환경 문제와 연결되고 환경 문제는 그 다음에 무슨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물고 물려가지고 보통 이걸 해결하면 저게 터지고 저걸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해관계 구조가 훨씬 과거보다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농경시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초기 산업사회는 단순하지가 않다. 양이 많아졌죠. 구조적으로 풀기 힘들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죠. 그 다음에 문제의 다양성도 엄청나게 많아요. 초기 산업사회에 비하면 옛날 농경사회 같은 그거밖에 없어요. 국회가 다루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무슨 채권, 채무나 기준을 세우고 교통 문제 좀 있고 그렇게 지금 우주 개발에 무슨 글로벌 협력에다가 해양 개발에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의 정책 문제는 신속성을 요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길게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또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문성을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졌죠. 내용도 다양해졌죠. 게다가 구조는 복잡해졌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속해야 되고 보다 더 신속해야 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정책 문제의 본질입니다. 의회가 생겨났고 의회가 발전하는 그 과정의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 그러면 오늘의 의회라는 구조는 군대 조직도 아니고 일사불란한 조직도 아닙니다. 심사와 숙고의 장이고 논의와 타협과 대화의 장입니다.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국회가 아니죠. 그런 국회가 과연 대량성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구조적인 복잡성의 문제, 신속성과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느냐?
금방 생각해보면 두 개를 딱 맞춰보면 이것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량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국회가 대응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 옛날에는 다 모든 국회가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했죠. 근데 그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은 한 문제밖에 못 다룰 걸 한 달 동안에 이걸 뭘로 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15개 만들었다? 상임위원회 통과한 거는 거의 본회의에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걸 한다. 15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임위원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당을 못하니까 뭐 중심으로 가는가 하면 소위원회 중심으로 갑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소소위원회 중심으로 갑니다. 소소위원회 통과한 거는 별 문제가 없으면 소위원회 그냥 통과하고 소위원회 통과한 거는 그냥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상임위원회 통과한 건 본회의 그냥 통과합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상대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의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안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통과됩니다. 결국 누가 그 정책을 갖다가 통과시키는가 하면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국회의원 몇 명이 장악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요거는요, 쉽게 누구한테 캡처되기가 쉬운가 하면 이해관계 세력에 쉽게 캡처가 되어버립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그걸 통과시킬 때는 어떤 특정 이해관계 세력이 그걸 캡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몇 명이 상임위원회 몇 명만 잡으면 이 문제를 통과시킬 수 있다 했을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는 겁니다. 포획을 하면은 그 포획이 그냥 포획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의회의 의원, 그 다음에 관료 세력, 이해관계 세력, 그리고 요즘 같은 건 로펌 같은 게 중간에 들어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이 소위 말하자면 이 중개인 내지는 브로커 노릇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형성되어 그러는가 하면 삼각, 사각의 그 연합이 정치권에 수도 없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소위 말하는 요즘 의회 정책의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 철의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수도 없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특히 당이 정책적인 정당이 되지 못하고 정책적인 일관성이 떨어지고 당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에서는 이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오히려 우리 국정의 숨은 주인이 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의회가 아닙니다. 의회 정치가 아닙니다. 그 정치는 의회 정치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나눠먹기, 서로 불가침 조약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다 이 대량의 문제에 접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복잡성 문제 때문에 누굴 따라가는가 하면 계속해서 목소리 큰 쪽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액션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전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 터진 데 가지고 오늘 인적자원 육성에 관한 법을 갖다 정부에서 내놓으면 그 속에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대학의 등록금 문제나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4년, 5년 동안 내팽개 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들이 등록금 가지고 뭐 이 등록금이 너무 높다니까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에 챔피언이냐 가가지고 대모하고요. 실업수당의 문제라든가 평생고용의 문제 이런 거 법안 내면 정부가 법안 내면 쳐다도 보지도 않고 했다가 갑자기 한진중공업 같은 사태 터지면 거기 쫓아가 머리띠 들고 마이크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신속성과 전문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국회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전문적인 것도 국회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스텝들을 통해서 보강을 하죠. 전문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텝들을 실제로 국회라는 게 옛날에는 전문 인력이 그렇게 지금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박사학위 소유자도 많이 나고 국회 입법 조사처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처도 만들어지고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는가 하면 전문가가 국회 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건 전문가 정치지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가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관료 쪽에 있는 테크노크라트나 의회도 말하자면 의회 관료주의 내지는 의회 전문가에 의해서 포획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 없이 특히 지식정보사회로 가고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로 갈수록 의회의 기능은 그 자체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더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 또다시 뭐가 붙는가 하면 한국같이
지역 분할 구도라든가 이런 속에서 그것도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이런 구조 속에 있는 한은 이거 제대로 잡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토론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국회 기능은 어디까지고 정당 기능은 어디까지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대안 내지는 다른 보완적인 장치가 무엇이냐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개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젠 정치로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도 막판에 그걸 가지셨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합니다. 오케이, 노 대통령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가 하면 조직된 힘을 더 중시합니다. 모이자 이기자 지금 이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모이자 이기자 이겨서 그 다음 뭐 할 거냐. 이기는 것이 오히려 가가지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의 부메랑으로 만일 이겨서 국정을 잘못 운영하거나 잘못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그렇게 해서 맨날 가가지고 서로가 반작용 반사이익만 얻어가면서 하는 그것만 되풀이할 그거밖에 없다면 이게 도대체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깨어있는 시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깨어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나는 정치 안 한다. 정치하실 분들 가서 정치해서 이기십시오.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 문제에 천착해서 나는 한번 가볼게.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무슨 원탁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탁 토론 같은 걸 지금 이니시에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방송도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계획을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깨어있는 시민, 어떻게 하면 시민을 깨어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고민을 이런 학교도 만들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 사회의 담론의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를 어느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서로 전달되고 합의도 보고 이러면서 세상이 하나씩 바꿔질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그 나름대로 하고 가죠. 저보고 누가 출마하라고 계속해서 지방선거 때는 참 호되게 제가 좀 말하자면 그걸 했죠. 출마를 하라고. 그것도 떨어지는 데 가서 출마하라고. 그래서 제가 떨어지는 게 뭐 겁나겠습니까? 사람이 꼭 돼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 보면 떨어질 때 잘 떨어지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출마를 못한다 라고 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 무책임하다. 혹시 제 양반이 저기 뭐 고향이 그래가지고 저 또 박근혜 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하고 또 그 다음에 저같이 정말 깨어있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여기 차원에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랬죠. 내가 하는 것을 가볍게만 봐도 그리고 제발 이거 하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내가 만일에 캠프나 이런 데서 자꾸 이름을 갖다 내 이름을 그쪽에 한쪽에다 자꾸 올려버리면 내 지금 하는 운동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그럽니다. 이번에도 제발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한테 뭐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감 무슨 선대위원장 한다고 막 메일로 막 돌리고 말이죠. 아, 그런데요? 나는 후보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한 후보에 무슨 내가 무슨 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 내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딱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마 김 소장은 양쪽 다 할 거예요. 양쪽에 능력이 있으니까 양쪽 협장 정당도 만들자, 이 사회운동도 하자, 그다음에 이렇게 저 학교도 하자, 막 이렇게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당분간은 그 좀 떨어져서 나는 대통령이 이런 포럼들이나 작은 독서 모임이든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정치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거 만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뭐 숟가락이라도 놓고 이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제가 줄이고, 저는 시간만 있으면 하여튼 어디서 오라고 하면 가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김수사에도 언제든 다음에 미리 스케줄 잘 맞춰서 불러주시고 와서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짧게라도 네.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10분 남았는데. 일부러 그래서. 질문은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그냥 말씀. 네. 저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여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의회 정치에 대해서 많이 한계를 느끼시고, 그다음에 또 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도 거기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 이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저는 그러한 대안이 이 약간 이제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차용하는 것,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아예 좀 다른 형태로 나아가서 직접민주 정치에 가까운 요소들을 많이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식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의견이 어떠신지?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민주정치적인 요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민이 10,000명, 20,000명에 모여서 의제를 놓고서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하고 투표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시민들 스스로 그 토론의 장 내지는 의회를, 그야말로 시민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향해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커졌고요. 내년쯤이면 모양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국회도 그런 내각제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래서 책임과 내각제가 나쁜 것도 많지만 가장 좋은 거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배울 때 잘못 배운 게, 대통령 중심제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내각제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늦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서는 그게 반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요, 완전히 두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시민단체 뭐 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돌고 난 다음에 국회에 보내면 그때부터 당정 협의해가지고 국회에서 또 한 바퀴 또 돌아, 이 두 라운드입니다. 실제로 보면 영국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의사결정의 속도를 보면요, 영국이 개혁적인 정치의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각의 결정이 곧 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한 라운드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행도 바로 되고 그래 되는데, 우리는 투 라운드를 도는 동안에 4년, 5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조치들이 굉장한 난관에 부딪히고, 국회의원들이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인기 떨어질 때 되면 다 도망가가지고 여당이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와가지고 등에다 칼을 꽂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가 딱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거, 이 구도는 하여튼 한쪽에서는 직접민주주의 강화하고 한쪽에는 간접민주정치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조금 뭐가 맞아떨어지지 않겠냐는 건데, 지금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네네. 지금 사회디자인 연구소에 좀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있습니다. 안으로. 이제 그런 거고, 하나 재밌는 거는요, 노 대통령이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노 대통령이 하도 국회와의 관계가 고민이 되니까 총리를 당에서 선출해달라. 당에서 반대했습니다. 그 바가지를 우리가 왜 써야 되냐, 이제 큰 하나입니다. 반대했고요.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권한인데 우리가 국회에다 이걸 다 주냐, 이게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노 대통령이
지금 이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노 대통령 오랫동안 토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 총리를 당에서 선출하고 좀 그래서 그게 전부 반대를 하니까 어쨌든 총리는 당에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했죠. 네. 예, 윤범주 기자. 예. 네, 봉희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은 어쨌든 문재인을 찍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좀 그 질문 내가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 질문 스킵인데. 왜냐면 이제 아까 자유선거. 결정의 경험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 찍지. 야, 그러나 전체적인 역사의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합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토대가 경제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은 늘 그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묶어서 일정 부분 먹고 사는 운동까지 같이 전개가 돼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하나하나 그 민생과 안 걸려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걸려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구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구도가 정치 구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지금 좀 민생 어쩌고 저쩌고 선거 때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선거 때는 소위 민생이나 일반 대중의 그 목소리가 강하게 듣깁니다. 선거 딱 지나버리면요. 어떤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언론이라는 이쪽에서 하는 그쪽에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선거 때 되면 그걸 그대로 방관했던 사람들 국회의원은 또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덮어씌워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그러한 외부에서 이런 그 민생의 그 중요함을 갖다가 계속 반영해주는 조직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 독달. 저는 얘기를 듣다가 잠깐만요. 뭐 좀 키시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저기 방금 대답하시는 중에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직접 생각하시는 직접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고, 네. 지금 간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뭐 정당이니 의회 이제 주의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지 좀 말씀.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주민 소환이니 국민 투표니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직접 민주정치이면서 간접 민주정치 형태도 약간 된 일종의 그 담론 내지는 수기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직접 민주정치하고 수기민주정치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직접 민주정치는 그냥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이 토론 없이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신경을 쓰는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SNS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SNS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직접 민주정치인 요소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근데 SNS는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적극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은 일종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분노, 정치에 대한 분노와 이게 연결되면서 오히려 더 화근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NS에 발달해가지고 직접 민주정치인 요소가 커지는 만큼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토론하고 수기하고 하는 문화가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타운 미팅이라든가 이런 수기민주주의 형태를 곳곳에 이제 지금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하고 하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들 제 책에도 일부 소개가 돼 있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사실 그 코리아 스픽스. 스픽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수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동기 유발이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민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수기를 해야 된다거나 토론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만 하고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건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제 이런 걸 도입하는 네, 주민투표는 이미 이제 우리가 도입이 돼 있고요.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는 이미 참여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도입이 돼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수기가 영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청이 그냥 그걸 무슨 보육을 하는데 뭘 지원할 거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300명이든 500명이든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토론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결론을 낸 다음에 거기서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주죠. 해주면은 의회는 의회대로 하겠지만 의회에서 내린 결론하고 그 직접 그 부모들이 내린 결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이 직접 토론하고 한 것들이 구청에 전달되면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겠죠.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총학생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같으면 대의원 이때까지 몇 명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 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한목에 다 전부 모여서 총학생회가 원래 할 일이 뭐고 학교가 원래 할 일이 뭔가를 자기들이 정해서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8시라 가지고 더 이상 질문 받기가 네, 한 5분만 5분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 잠깐만요. 예. 우리 서유 씨가 먼저 들었으니까 서유 씨. 아까 이거의 핵심이 이 강연의 핵심이 정부를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정부를 끌어가는 데는 몸이 떨릴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정책을 결정하다 보면 검토할 시간도 없이 정말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한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정책실장이나 청와대 계실 때 기준이 뭐였고요? 그 한 발자국 지나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어떤 기준이 더 추가되었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긴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든데 일단 정책실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선 대통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정책실장이 국민을 직접 국민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논리상 못 수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참 그건 국민을 생각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적인 의지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것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건데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것은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거고 저 기준에 따르면 저거다 이렇게 되질 않는다. 모든 문제가 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 이런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민들이 많고 또 이제 고민이 풀리다 안 되면은 결국 대통령의 결정을 이제 받아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아까 똑같은 기준에서 찍는데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이 맞다고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 바로 그 순간 지나면은 큰일 났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미 교정하기에는 이미 뭐 다 나가버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토지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뭐 해준다고 해줬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정보를 며칠이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정보를 새로 받아봤더니 너무 많이 해준 거야. 보상을. 그래가지고 얼마를 많이 해준다고 뭐 좀 줄이면 몇 조를 줄일 수 있는 돈이 국고가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거는 다시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진통이 엄청나게 따르죠. 네. 어떻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거 하나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뭐였냐면 오늘 제가 기사 쓰고 온 건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갖고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서울시 의회가 500억 원에 책정된 예산을 200억을 깎았어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게 기사도 되고 뭐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직접 민주적인 그런 수기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충돌하는, 어차피 같은 예산을 집행을 해주니까 그렇게 두 요소가 충돌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생기더라고요. 많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의회가 주민들이 오하이오고 뭐 아이오와고 주민들이 그 수기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의회가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결국은 거기 있는 겁니다. 의회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가 그것을 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서도 주민들 계속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가면은 미국서는 요즘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는가 하면 주민이 과연 얼마나 참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린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의회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결정을 가요. 예를 들자면 심지어 뭐 오하이오 같은 데서도 주의회가 자기들 스스로 내린 예산의 그 우선순위를 갖다 다 바꿔야 됐고 그 다음에 뉴욕만 하더라도 그 911 때문에 무너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새로 지을 때 이 낮게 짓느냐 높게 짓느냐를 가지고 의회의 결정과 시장의 결정 그 다음에 주민들이 내린 결정이 다 달랐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내린 결정이 다시 받아들여지고 의회가 시장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번복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력이라는 점에서 작동하면 되지. 굳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헌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했으니까 그건 의회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건 논리상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적 해머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적 신대륙으로 가는 창을 갖다가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 장관님을 모시고 한국 그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학교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블라디보스톡,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 가는 17시간짜리 백길에서 대선상에서 이런 세미나실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서 한 17시간 정도 세미나를 갖다 하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꿈을 꿔봅니다. 정말 오늘. 꿈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정말 감사하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안 가더라도 여기 가가지고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하든가. 그거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정말 이 소중한. 근데 그렇게 하여튼요. 우리 지금대로 우리 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정말 2018년쯤 되면은 체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체제를 2018년 체제라는 걸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은 이제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안철수 현상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역시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로 안 된다. 결국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중요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이 사실은 안철수 현상은 다 이게 전부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제가 촛불을 딱 보고 제가 이제 수기민주주의 고민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가? 촛불이 나타나는 걸 보고 촛불은 뭡니까? 그건 대의민주전쟁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같은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그래서 길거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마디 하겠다니까 화나죠. 당신들 때문에 지금 촛불 시위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한마디 하겠다니까 화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왔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고민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면은 어딘가에서 뭔가 불이 한번 붙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잘해서 좋은 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저는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간. 아닙니다.